시작하면 되나요? 저는 학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예, 대답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천문학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웅태라고 하고, 여러분들 오전과 오후에 4시간 물리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번 시간은 이제 천문학에 관한 내용이고, 천문학은 이제 사진과 영상이 아주 훌륭한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번 1시간 동안은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컴퓨터를 이용한 천문 수치 실험이라는 제목이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천문학이 무엇인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문학은 이제 쓰여 있는 대로 지구 밖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의 기원과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화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현재 우주의 상태는 어떨 것인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은하단을 구성하고 있는 은하에 있는 상간물질과 별, 태양을 포함하여,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행성과 행성 사이에는 작은 입자들, 행성간 물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천문학이고, 그럼 천문학을 하면 왜 도대체 천문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구라는 공간은 우주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은, 우리 마치 영화에서 어떤 영화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이제 공간의 낭비가 되겠죠. 지구를 제외한 광활한 공간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한 이제 외계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질문이죠. 물론 현재 천문학의 수준에서 외계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할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 그런 이제 관측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천문학은 보통 우리가 순수과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순수과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문학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사진,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통 핸드폰에 있는 그런 카메라, CCD 카메라,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이런 사진을 찍어서 처리하는 기술, 그다음에 망원경을 제어할 때 필요한 로봇공학, 망원경을 역시 제어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은 천문학의 발전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분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전이 이런 기술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 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야만 잘 알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방법과 그런 사고가 전혀 엉뚱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문학이라는 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대단히 큰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또는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한 인재 교육을 통해서 천문학을 이제 많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 분야에 진출해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강의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수치 실험이 들어가 있는데, 왜 수치 실험이 필요한가? 보통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시뮬레이션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실제 현실에 일어나는 현상의 작동 과정이나 개의 시간에 대한 진화를 컴퓨터로 흉내내어 재현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모형을 세우고 그 모형이 진화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런 결과를 이제 관측과 비교해서 비슷하다면 현재 관측된 결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화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론적인 방법이 되겠고, 근데 이제 천체 현상은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종이와 연필로 계산을 했었죠. 이런 종이와 연필로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래서 현대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실험이 이제
고전적인 방법의 대안이 되었고 그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실험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또 이번 시간에는 천문학에서 어떤 수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영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이제 성질에 따라서 기체와 입자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기체도 물론 입자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이제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의 이제 내부 구조와 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별의 내부와 대기는 이제 모두 다 이온화된 플라즈마라고 하는 물질, 기체로 이루어져 있겠죠. 플라즈마도 기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미성운의 모습인데 성간 물질이에요. 별이 태어나는 이제 요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기체로 이루어진 구름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은하단 물질이라고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은하단의 모습이고 여기에는 이런 천체들이 다 이제 은하들이에요. 은하들인데 그런 은하들을 엑스레이로 관측하면은 같은 영역에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그런 복사가 이제 빛이 관측이 되는데 이 빛을 내는 기체가 온도가 한 천억 도 되는 뜨거운 기체가 이제 방출하는 그런 X선들이에요. 이런 관측으로부터 이 은하단에도 이런 기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체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보면 우리가 별을 방금 위에서는 별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플라즈마를 이야기했는데 별을 하나의 낫입자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이제 입자로 보고 있고, 그런 대표적인 별과 암흑물질을 입자로 보는 이제 것이 이제 은하 역학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안드로메다 M31이라고 부르는 안드로메다의 이제 사진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은 이제 안드로메다 주변을 돌고 있는 이제 M32,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M110이라고 부르는 이제 천체인데 이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런 깨알 같은 많은 점들, 이런 점들은 안드로메다의 은하에 있는 별들이 아니라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은하 방향에 있는 이제 별들인데, 이 발리그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 주변에 뿌옇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점으로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것들은 별들이에요. 이것들이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점으로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별들이죠. 물론 M10에 있는 이제 별들도 역시 뿌옇게 보이고, M30의 위성 은하, M30에 있는 별들도 이제 뿌옇게 보이는 것들인데, 사실은 그런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제 별들로 점으로 입자로 보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 은하를 관측해 보면 회전을 하고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회전을 하고 있죠. 회전 방향은 이제 되게 이제 이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전 속도를 관측하면 우리가 이제 중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이제 공식으로부터 질량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반은 우리가 아까 밝은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빛을 관측을 하고 빛을 이제 질량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질량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만유인력 뉴턴의 법칙으로부터 중력 상수 G에다가 M을 곱하고 R 제곱으로 하면 이게 중력이고 원심력은 R분의 V 제곱이죠. 그러면 요 속도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죠. 원반으로부터. 그래서 원반의 빛을 관측하고 질량을 추정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회전 속도를 구하면은 요런 이제 점선이 나오는데, 실제 관측된 회전 속도는 녹색으로 표시된 훨씬 더 예측값보다 이제 큰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량이 회전 속도 이제 200km 정도를 집어넣었을 때 200km/s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질량을 계산해 보면 원반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지우나? 네, 잘 지워지지 않네. 그래서 관측된 회전 속도 곡선은, 그러니까 관측값이 회전 원반으로부터 예측한 값보다 크다는 사실로부터
실제 은하에는 원본보다도 약 10배 더 많은 질량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근데 그 물질은 빛을 방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미 빛은 원반으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다크매터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은하의 구조는 우리가 아까 본 그 안드로메다의 은하의 경우에 이런 원반뿐만 아니라 원반을 둘러싼 공간을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반은 이제 빛을 방출하는 별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원반을 둘러싼 빈 공간을 헤일로라고 하는데, 헤일로에는 암흑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관측되진 않았죠. 암흑물질을 직접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속도로부터 추정하기에 헤일로에는 암흑물질이 있어야 한다. 약 원반보다도 10배 많은 질량이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반의 회전을 설명해주고, 그러나 암흑물질이 정체는 아직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은하를 수치 실험하려면 암흑물질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질량을 가진 입자로 이제 간주를 해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자, 은하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집단을 은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은하에 있는 별들은 서로 충돌할까요? 충돌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별이 태양 같은 별이 지나가다가 충돌해서 뭐 쪼개지는 경우도 있겠고, 합쳐지는 경우도 있겠고. 자, 그러면 그 충돌을 실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자, 이게 이제 상자에 있는 파란색 점과 빨간색 이제 입자를 표시하고 있는데, 충돌은 어떨 때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자주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입자가 클수록 더 잘 이루어지겠죠. 네. 입자가 빨리 움직일수록 더 입자들끼리 충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충돌 시간을 이렇게 이제 식으로 세우면, N은 이제 입자의 밀도,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에 해당하는 뭐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이제 파이 R 제곱 단면적, 충돌 단면적이 되겠고, V는 이제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가 돼요. 이것은 이제 한 번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의 경우에 별이 몇 개가 있고, 별의 크기를 알고 별이 움직이는 속도를 알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별의 충돌을 이웃별과의 거리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약 7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이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인데, 거리가 4 곱하기 10의 13승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거리가 한 10의 8승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별들을 이제 콩으로 비유하면은, 이 별이 크기가 1cm인 콩으로 비교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별은 1cm의 10의 8승배에 해당하죠. 이렇게 10의 8승 센티미터. 그러면은 10의 5승이 킬로미터니까 뭐 1000km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서울 북경 간의 거리가 100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콩 하나하고 북경에 있는 콩 하나가 충돌할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은 별이 충돌하면은 이제 합쳐지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별의 충돌이 아주 없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빈번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충돌 시간을 아까 그 시계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은 10의 11승년이고, 이것은 1000억 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1000억 년. 근데 우주의 나이가 얼마죠? 우주의 나이가 대략 140억 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보다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은하에 있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 무척 어렵겠죠. 뭐 아주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별의 은하에서 별의 충돌은 은하의 진화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은하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천여자리 은하단의 은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은하에 느리고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은하는 이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죠. 그래서 아까 콩을 비유한다면, 하나의 은하를 1cm인 콩으로 비유한다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콩의 은하가 한 10cm 위치에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충돌할 확률이 꽤 있겠죠. 그래서 은하단에 있는 은하가 주변 은하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평균 10억 년 정도가 걸려요. 오늘 10억 년은 이제
우리 지구의 시간으로 보면 무척 긴 시간이지만 우주의 나이를 고려하면 138학년을 고려해 보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 14번 정도 충돌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은하가 다른 은하와 충돌하는 것이 우주의 나이 동안에 평균적으로 약 14번 정도 충돌하는 거니까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하의 충돌이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근데 두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별들은 충돌하지 않아요. 아까 설명한 그런 이유로. 다만 이제 다른 은하가 비친 중력이 가해지면은 중력이 없었을 때는 그냥 원운동만 이렇게 할 텐데, 각각의 은하에 있는 별들이 원운동만 할 텐데, 다른 은하가 미치는 중력에 의해서 그 궤도가 교란을 받고 그래서 은하 형태가 이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관측을 보면은 마이스라고 부르는 이제 은하 은하 목록에 있는 이름은 이제 4676번째 천체인데, 이름은 마이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 이제 꼬리가 주위에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 붙었는데, 두 은하가 이제 충돌하면서 뭔가 중간에 이제 뭐 달이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물도 가지고 있고, 이쪽에도 이제 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소용돌이 은하 M51이라고 부르는 건데, NGC 5195라고 부르는 그 동반 은하와 충돌을 하면서 아주 장엄한 이런 나선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 은하에 있는 나선팔은 인접한 이제 은하와의 충돌 때문에 그 중력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안테나 은하라고 부르는 건데, 안테나처럼 생겼죠. 아까 이제 꼬리가 이렇게 안테나 모습처럼 생겼는데, 이 은하의 이제 중심부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점들이 이제 새로운 별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별들도 있고, 어둡게 보이는 영역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성간 물질이 있는 먼지가 마치 이제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하늘이 어둡듯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은하도 이렇게 납작한 원반 모습이었을 텐데, 두 은하가 충돌이 과정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순위 말하면 이제 헤드온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정면 충돌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서 충돌을 하겠죠.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이제 안테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 그런 이제 이 시점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은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은하가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은하가 2개씩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4개가 이제 동시에, 여기 5개, 이걸 제외하더라도 이제 은하가 4개가 서로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우에도 4개의 은하가 서로 이제 가까이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은하가 빈번하게 충돌하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경우, 마치 이제 이렇게 고리처럼 보이죠, 바깥쪽이. 이런 걸 이제 고리 은하라고 부르는데, 그런 은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수레바퀴 은하예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런 고리가 생겼죠. 이런 고리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인 계산에 의하면은 한 은하가 납작한 다른 은하의 영상 보이죠? 다른 은하의 중심부를 뚫고 지나가면은 그런 중력의 영향으로 원반에 있는 별들의 궤도가 바뀌고 하면서 이런 이제 궤도가 고리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 은하의 경우에 뚫고 간, 원래는 납작한 은하였을 텐데, 하나 은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갔겠죠. 뚫고 간 진화는 어떤 은하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대답이 쉽지 않은데, 사실은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이 은하도 아니고, 이 은하도 아니고. 그 이유는 이걸 이제, 전파로 이 영역을 관측해 보니까, 이런 이제, 이게 녹색으로 보이는 이 등고선이, 요게 이제 그 중성 수소 기체를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인데, 수소 기체가, 이 은하와 이 은하에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은하가 원래 이쪽에서 이렇게 충돌해 와서 뚫고 지나갔고, 가는 와중에 원래는 이 수레바퀴 은하에 있었던 수소를 끌고 가서 뒤에 이렇게 이제
자국을 남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100% 정답이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관측을 토대로 해서 추정하건대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 호그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이제 천체인데 이것도 이제 고리가 있고, 근데 이 천체는 이제 여기서 보이는 더 멀리 있는 크기가 대략 한 20분의 1 정도 되나요? 보통 우리가 은하의 크기가 한 15kPa, 은하의 크기가 거의 다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하보다도 그만큼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은하의 경우에는 이런 고리 은하가 같은 시선 방향에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런 이제 흥미로운 천체가 되겠죠. 지금 헤라클레스 자리 은하단의 모습인데 실제로 서로 충돌하는 은하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죠. 여기도 이제 충돌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은하단에 있는 은하는 아주 빈번하게 충돌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은하의 충돌을 살펴보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천체는 기체와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문 수치 실험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N체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점 질량 입자를 다루는 거고 기체역학 실험은 기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N체 실험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N개의 입자 물체를 가지고 있는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하도 입자를 이제 수많은 별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개수를 N이라고 표현해서 영어로는 체는 이제 body죠. N body experiment가 되겠는데 질량가지 N개의 물체가 서로 간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의 진화를 다루는 문제를 N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에서는 가령 이제 우리가 I번째 그 천체가 J번째 천체로부터 중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중력은 식으로 보면 J입자가 I입자에 미치는 중력은 우리가 중력은 이제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벡터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방향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만 따지면 여기가 이제 1승이고 분모는 3승이기 때문에 이제 분모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만 따지면. 그러나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I번째 입자는 다른 수많은 입자로부터 중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중력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모든 중력을 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입자가 미치는 중력을 계산해서 그럼 힘이 주어지겠죠. 단위 질량당 힘이. 그러면은 이 힘을 이런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어요. 여러분 위치의 미분값은 속도고 속도의 미분값이 힘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고등학교 물리에서 이게 미분으로 배우지는 않을 텐데 이런 이제 M체 실험할 때는 미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이제 속도이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힘이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이런 식을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운동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겠죠.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현재 시각이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속도와 입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1이라는 게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첨자가 되겠는데, 오일러 방법은 이걸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평균 변화율로 대체하는 거예요. 미분을 dt를 델타 t로 바꾸고 dx를 n 더하기 1의 시간과 n 시간의 그 차이로 대체하고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체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n 플러스 1 시각에서의 입자의 위치는 n번째 입자의 위치에다가 이런 걸 곱해주면 되겠고 또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속도와 입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하면은 이런 시스템을 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하는데 오일러 방법은 굉장히 쉽죠. 간편하지만은 그러나 오차가 비교적 커요. 그래서 에너지와 가공 용량을 잘 보존해 주지 못하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하는 방식이 약간 이제 속도와 위치를 이렇게 반보폭을 델타 T의 절반만큼을 이제 어긋나게 만들어 놓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식을 풀면은 다만 위치는 정수 시간대에 정의되어 있고 속도는 이제 그보다 이제 반보폭 절반만큼 더 간 시각에 정의해 놓고 풀면은 이런 방법을 이제 도약개구리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그 노는 어렸을 때 놀던 놀이의 이름이 이게 이제 도약개구리라고 불러요. 영어권에서 온 건데 이제 리프라그라고 부르고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렇게 풀면은 에너지가 비교적 간단하지만은 에너지와 가공 용량을 잘 보존해 줘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이제 서울대에 오면은 실습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입자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는가, 델타 T만 시간만큼을 쪼개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델타 T를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잡는다면 T가 내가 100까지 진화시키겠다면은 10,000번을 진화시키면 되겠죠. 델타 T를 그 10,000번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100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델타 T를 잘게 나누어서 계속 입자의 위치와 시간을 진화시키면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중력을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I번째 입자가 받는 중력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직접 계산해서 이 시그마로 서메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이제 직접 합, 영어로 이제 디렉트 서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직관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I 입자가 받는 힘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연산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n개의 입자가 있을 때 n-1이 있고 10번을 더 연산을 해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위치를 계산하고 그 크기를 계산한다는 게 x좌표, y좌표, g좌표 빼고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를 택하고 하는 게 이제 각각이 다 연산해 컴퓨터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이 10번 정도의 연산이 필요해요. 정확히 뭐 12~13번이 들어갈 텐데 n-1개 입자에 대해서 각각이 10번 정도 연산을 해야지 i번째 입자가 받는 힘을 계산할 수가 있겠고 그런 입자가 이제 n개가 있죠. 그런 입자가 n개가 있으니까 모든 입자에 대해서 하려면은 이 정도 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n이 무척 크다면 무시하고 이제 10n제곱만큼의 연산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연산이라고 하는 건 덧셈, 곱셈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칙 연산.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진화를 위해서는 델타 T를 아까 앞에 예에서는 이제 10,000번 계산한다고 했는데 보통 한 10만 번 정도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또는 많을 때는 100만 번. 그래서 한 모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런 계산을 이제 10의 5승분 하니까 전체 10의 6승 곱하기 n제곱번의 연산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100만 개로 이루어진 입자가 100만 개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n을 여기다가 이제 10의 6승을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10의 18승번의 컴퓨터 연산이 필요한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개인용 PC에 뭐 CPU가 있을 텐데 계산하는 그런 칩이에요. 이렇게 그림처럼 생긴 이제 뭐 인텔 코어 i9 뭐 이런 칩을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 뭐 하드웨어 속성을 보면은 뭐 3.2GHz 쿼드 코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2GHz는 이제 기가라는 게 10의 9승번이니까 1초에 이제 3.2 곱하기 10의 9승번의 연산이 아니라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클락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클을 3.2 곱하기 10의 9승번 사이클을 돌고 근데 한 사이클당 보통 한 4번의 연산을 해요. 컴퓨터 이 칩에서. 그 다음에 쿼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CPU에 4개의 코어가 들어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다 계산하면 이제 51기가플러, 기가라는 게 이제 10의 9승이니까 플롭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컴퓨터 연산 속도를
재는 단위인데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예요.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의 약자인데 보통 이제 플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1기가플롭이라고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있는 개인용 PC가 1초에 5.1 곱하기 10의 10승번의 연산을 한다는 거죠. per second. 그러면 이제 10의 18승번의 연산이 필요하니까 계산하려면 하나의 모형을 계산하려면은 2 곱하기 10의 7승 초가 필요하고 1년이 되게 이제 3 곱하기 10의 7승 초니까 한 0.6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PC로는 이런 것을 한 모형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100만 개짜리. 그래서 내일 연습하는 것도 되게 이제 입자 개수를 2개나 3개, 뭐 잘하면 100개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100개 하더라도 보통 한 10분에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러한 이제 CPU를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들자. 그래서 PC 클러스터, PC를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자. 뭐 이런 코어를 CPU를 적게는 이제 1000개 또는 많게는 10,000개나 10만 개를 묶어서 그런 이제 큰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거고, 그게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뭐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에는 이제 한국 슈퍼컴퓨팅 센터에 있는 컴퓨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러한 장치에 이런 이제 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보드에 보통 이제 이런 코어가 한 126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게 보통 한 20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 또 기계가 이제 한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00개 코어를 가지고 있는 큰 대형 이제 PC 또는 10만 개 코어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요즘에는 이런 이제 슈퍼컴퓨팅 계산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제 역시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디렉트 썸이라 직접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리 방법을 쓰고, 간단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가까이 있는 입자는 이렇게 각각을 하고 멀리 있는 입자들은 다 묶어서 멀리 있는 입자는 묶어서 계산하자는 그런 방법이고, 그렇게 계산하면은 트리라고 부르는 것은 묶는 방법이 이렇게 트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트리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10n제곱의 연산을 10n의 로그 n으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n을 하나를 로그 n으로 줄일 수가 있는데, 로그라는 게 이제 큰 숫자를 작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10의 18승번의 연산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이 트리 방법을 이용하면 이제 10의 13승번 정도로 줄어들고, 여러분 이제 개인용 이제 PC로 계산하면 300초 정도면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면 계산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만 개의 별이 이렇게 그림처럼 축구공의 형태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전체를 구상성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성단의 진화를 그런 이제 엠바디 계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나와요. 이제 멀리서 별들이 이제 각각의 별들이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죠. 어떤 별들은 오른쪽으로, 어떤 별들은 위로, 어떤 별들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무작위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의 진화, 내일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이런 태양계의 태양과 18개의 행성, 그 다음에 위성,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이제 소행성대,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멀리에 있는 이제 KBO라고 부르는 천체, 카이퍼 벨트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작은 천체들, 그 다음에 이 바깥에 해성 같은 그런 천체를 다 집어넣고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데,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하나 보면은 이제 태양계의 과거와, 이게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 이게 이제 메가이어 단위로 현재 이렇다는 거고, 가정에 있는 게 이제 수성, 그러면 수성, 그 다음에 이게 수성이고,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다음에 이게 목성, 이게 이제 화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이제 M바디 대신에 행성을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태양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살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정확성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의 궤도가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데 오차가 들어가면은 가서 정확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태양계 진화 계산에는 이제 정확성의 생명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진화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그림은 실제 이제 우주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해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 관측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점들이 이제 각각의 은하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제 요 방향으로 보니까 거리를 재고 이 은하는 이 거리에 있고 뭐 이런 거리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은하를 늘어놓으니까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 우주의 거대 우주라고 불러요. 그 은하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이제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은하가 없는 영역이 있죠. 이렇게. 또 은하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영역이 이제 은하 단위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느냐면은 초기 우주에 있었던 아까 우리가 암흑물질을 배웠는데 암흑물질의 작은 밀도 요동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수축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이 수축을 하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거 이제 적색 편의인데 G가 0이 되면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게 됐다. 은하들이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이 은하단이고 이제 필라멘트들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밀레니엄 수치 실험한 결과를 보면은 이런 데가 이제 은하단이에요. 은하단이고 이런 게 이제 필라멘트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영상으로 구현한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우주의 이제 거대 구조예요. 이것은 이제 약 1조 개의 입자를 가지고 계산한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기가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1파섹이 한 10의 18승 cm이고 지금 현재 메가파섹이고, 그래서 은하단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줌인해서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현재 우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각각의 이제 밝은 점들이 각각 은하를 나타내고 있고, 물론 그 은하들은 또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지금 이제 크기를 줄여가면서 줌인해 가면서 하나의 은하단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현재 우주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은하단으로 가면 이제 비로소 은하들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은하들이.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줌아웃 하면서 보면은 이제 은하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은하는 이러한 수많이 깨알같이 많은 은하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체 역학 실험이 있겠어요. 천체는 기체,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기체의 흐름을 기술한 방정식,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면 방정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기체는 이제 입자와는 달리 밀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공기의 밀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체가 이제 속도, 어떤 속도로, 바람이 불면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체를 이야기할 때 압력, 연료 에너지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체 역학의 이제 기본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복잡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대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방정식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풀기가 복잡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푸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 대학생들한테도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체 역학을 이용해서 푼 문제를 몇 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 은하 형성에 대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허블 딥필드라고 부르는 이제 관측이 있었는데 1995년에 북두칠성 자리에 있는 이 작은 영역,
각도로 보면 이제 0.034도니까 여러분 각도계에서 1도도 작은데 그거에 한 30분의 1 정도 되는 영역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이 11광 관측해서 보니까 이런 영상을 얻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은하라고 보면 되겠어요. 약 3,000개의 이제 천체 작은 은하를 발견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가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죠. 우주의 나이가 한 40억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억 년 전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은하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크기가 작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보다도 크기가 질량이 한 10만 배나 이제 100만 배 정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은하가 형성되는 이론은 그런 초기에 만들어진 이러한 작은 은하들이 충돌을 하면서 인접한 은하가 충돌하면서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진 게 또 충돌해서 들러붙고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우리 은하와 같은 모습을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은하 형성의 이론이 되겠어요. 물론 과거에는 우주가 작았고 은하가 더 많았기에 은하의 충돌이 훨씬 더 빈번했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를 만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주론 계산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계산인데 기체와 이제 입자를 다 넣고 계산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필라멘트를 설명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라멘트가 되겠죠. 필라멘트에서 기체가 은하로 빨려들면서 이제 가건동량 보존 때문에 회전을 하고 그런 은하들이 또 충돌을 하고 하면서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제 빌리온이 10억 년이니까 이제 80억 년 지났을 때 우주의 모습이 그럴 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하가 성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충돌을 겪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빨리 돌려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우리 은하와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의 은하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은하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은하만 그런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도 그렇고 사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이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한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면은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하는 모습도 볼 거예요. 그래서 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런 이론이 현재 이제 대세 이론이에요. 막대 은하의 역학은 우리 연구 그룹에서도 하는 건데 이 막대 은하는 그야말로 이제 은하 중에서 이런 막대를 가지고 있어요. 중심부에. 은하의 이제 3분의 2 정도가 막대를 가지고 있고 중심부에 이제 이런 어두운 띠도 있고 그런 이제 먼지띠라고 부르고 중심부에 이제 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핵고리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걸 이제 연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별들, 은하를 이루고는 아까 점 질량이라고 했던 별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체의 모습이에요. 은하에는 이제 별뿐만 아니라 기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반이 이제 불안정해져 가지고 이제 막대를 만드는 게 되는데 만들어진 막대가 중력을 미치면 은하에 있는 기체가 그 막대에 의한 중력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먼지띠를 만들고 먼지띠를 통해서 중심부로 기체가 들어와서 이런 이제 고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의 진화를 통해서 현재 관측된 은하의 모습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서 잘 맞으면은 잘 맞는 부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은하가 진화했을 것이다. 또 잘 맞지 않는 부분은 뭔가 모형이 잘못됐을 것이다 하고 해서 모형을 개선시키면서 이 과학적 우리가 지식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별 탄생 문제를 보겠는데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간구름이 자체 중력에 의해서 추축하면서 큰 구름이 추축하면서 원반을 만들고 원반을 만든 다음에 제트류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별이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별 형성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그런 이제 원반과 제트가 관측이 돼요.
그래서 원반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있고 Z가 나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반이 있고 Z가 나가는 게 이제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고 별 형성 영역에 이제 보면은 구름이 있는데 이제 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이제 별 형성 영역도 요즘에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 수치 실험으로 뭐 이런 이제 계산을 통해서 기체가 수축해 가지고 별이 되고 여기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데서 아까 방금 전에 봤겠지만은 이런 데 별이 만들어지고 이제 Z가 방출되고 이런 것을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흉내낸다고 한다고 했는데 그 흉내내는 과정을 통해서 별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가,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슈퍼컴퓨팅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역시 이제 관측과 비교해서 이런 이제 그 관측된 개가 아까 이런 관측된 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이것도 이제 우리 연구 그룹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한 계산인데 별이 만들어진 별이 많은 양의 이제 적외선을 방출해요. 자외선을 방출하면 주변에 있는 기체를 이온화시키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해 가는가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메가이어 단위고 별이 만들어지고 자외선을 방출하고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제 별들이 기체를 다 이온화 시켜 가지고 이 시점을 보면은 이런 시점을 너무 지나갔는데요. 어느 시점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이제 그런 기둥이라고 부르는 구조물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체는 다 날아가고 별들만 남는다. 그래서 성단이 만들어진다. 그런 연구 결과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볼 것은 이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별 주변에 아까 원반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원반이 무거워서 덩어리로 쪼개지면서 행성이 형성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중력 불안정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 모형에 의하면 행성이 빠르게 형성되고 근데 이제 반대로 빠르게 형성되는 건 좋은데 원반이 너무 충분히 무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현재 관측되는 그런 원반보다도 더 무거워야 돼요. 영상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 원반이 회전을 하다가 너무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서 쪼개지면서 이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덩어리들이 행성으로 진화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 이론이 이제 중력 불안정 모형이고 또 이와 대체되는 이론은 핵 응집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먼지는 항상 있으니까 먼지가 충돌해서 응집하는 거죠. 크기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점점 커져서 행성으로까지 성장하는 모형인데 한번 동영상을 봅시다. 이것은 이제 그 중심에 별을 놓고 이제 그런 작은 먼지, 여기는 먼지는 아니지만은 미행성이라고 부르는 작은 천체를 놓고 그런 천체들이 주변을 회전하다가 서로 충돌해서 점점점 크기가 큰 행성으로 진화하고 개수가 줄어드는 그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훨씬 더 크기가 작은 미행성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크기가 큰 행성으로 오늘날과 같은 행성으로 성장했다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과정을 주창하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이제 중력 불안정과는 달리 행성의 형성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작은 구체가 충돌해서 응집하기보다는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크기가 아주 작을 때는 잘 들러붙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뭐 돌멩이 2개 던져서 충돌시키면 그게 들러붙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되겠어요. 자, 이제 20분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이제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 가지 천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치 시뮬레이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천문학은 이제 새로운 발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주 흥미로운 분야이고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실험으로 수많은 천체의 기원과 진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점에 도달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컴퓨터 코딩에 재능이 있다면은 이런 것을 해서 과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컴퓨터 코딩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에 이제 책을 썼는데 파이썬으로 과학 계산을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에 관한 내용의 이제 책을 썼는데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책에 이제 파이썬과 여러 가지 간단한 이제 어떤 과학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봐서 공부를 하면은 과학 계산 실력을 늘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이나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채팅에 남겨줘도 좋고 또는 이제 여러분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교수님, 네. 아까 태양계에 작은 소행성계들이 모였었다 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먼 미래에는 그게 또 합쳐져서 하나의 큰 행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우리 태양계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행성들의 궤도가 굉장히 안정하고 아까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굉장히 장시간의 진화에 대한 동영상도 봤는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로도 이제 거기 주소를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이제 확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계산에 의하면은 현재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더 충돌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궤도가 그 제자리, 예를 들면 지구가 있는 자리나 뭐 화성이 있는 자리, 금성이 있는 자리가 확고부동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과거에는 현재 이제 태양계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태양의 목성 근처에 행성이 하나 더 있었어요. 목성과 화성 사이에. 근데 이제 궤도가 불안정해져서 그 행성이 뛰쳐나갔어요. 태양계로부터. 과거에 그런 경우는 있었다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계산은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교수님, 있나요? 책 출간 날짜는 언제 됩니까? 책은 지금 예상되는 날짜는 1월 15일인데 아마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예상보다 다 뒤에 늦어지죠. 아마 1월 말이나 2월 정도 되면은 교보문고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이 이제 검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기타는 없이 뭐 또 어떤 질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과 크게 관련은 없지만, 네, 그래도 괜찮아요. 천문학자로서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그 질문은 이제 아주 개인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왜냐면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근데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우주인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UFO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우리 은하에 다른 외계 종족이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 있으면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거든요. 가령 태양에서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가 수만 광년이잖아요. 빛을 쏴서 수만 년을 가야지만이 은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너무 멀리 있으면은
빛이 그런데 사실 우주선이라는 건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있든 없든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은데 외계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문명의 발전이나 그런 우리 문명 세계의 진화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별로 관계는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까요.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블랙홀이 이제 호킹 복사라고 막 그 열복사를 막 내뿜어서 이제 막 질량이 증발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게 그 블랙홀 근처에서 쌍생성을 막 하는데 이제 한쪽 입자가 블랙홀로 막 빨려 들어가고 다른 입자가 블랙홀과 다른 쪽으로 막 탈출할 때 이제 이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을 그 쌍생성된 입자가 탈출하는 게 가능한가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 입자가 탈출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겠죠. 아, 그러니까 그 이벤트 호라이즌 안쪽이 아니라 뭐 네. 바깥쪽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그 분야는 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 답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자,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여러분들 이제 서울대로 와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실습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N체 문제, 기체 역학에 대한 실험은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N체 문제를 할 텐데 N체 문제 역시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아마 2체 문제나 3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의 진화에 관련한 이미 짜져 있는 코드를 이용하는 그런 아주 그 소규모 실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숙제도 여러 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해보고 여러분 이제 파이썬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뭐 실력이 여러분들 되게 뭐 여러분들 과학에 관심이 많이 있고 파이썬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해보면 내일 수업 듣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습을 2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은 내일 실험 듣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내일 추운데 내일도 수고하세요.